제67화 삼고초려 제1장. 이쪽으로 오는 길을 훤히 내려다볼 수 있는 와룡언덕의 양지 바른 곳에서 검은 고를 뜯으며 노래하는 한 사내가 있었다. 제 나라의 성문을 걸어나가서 탕읍리를 멀리 바라다 보니 마을 안에 무덤이 3개 있는데 서로 겹친 모습이 비슷하기에 어느 집 무덤인가 물어봤더니 전계강 고야자의 무덤이라네. 힘으로 온 남산을 밀어낼 만하고 글로는 온 세상을 흔들 만한데 하루아침 모함에 걸려들어서 복숭아 2개로 세용사 죽이니 네 능이 이러는 뭐 꿈이었겠는가. 제 나라의 명제상 앉아 말고는. 양보음이라는 노래였다. 노래를 부른 사내는 유비가 그토록 만나고 싶어 하던 제갈량이었다. 장인 황승헌의 말처럼 제갈량은 이 노래를 자주 불렀다. 노래 자체는 제갈량이 태어난 산 동지방의 민요였다는 설도 있고 제갈량이 직접 지었다는 설도 있으나 분명치는 않다. 하지만 왜 그는 이 노래를 자주 불렀던 것일까? 노래 속에 등장하는 고사 때문이었다. 춘추시대 제나라에는 호랑이를 때려잡을 정도로 힘이 좋은 공손접, 전계강, 고야자라는 세 용사가 있었다. 이들은 힘을 믿고 제멋대로 행동했다. 그래서 만일 이 3명이 힘을 합치면 나라에 큰 화근이 될 수도 있었다. 이에 제나라의 명제상 안자는 임금에게 나라를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세 용사를 제거하는 이만 못하다고 진언했다. 그러자 임금이 말했다. 새 용사를 잡으려 하여도 잡지 못할까 두렵고 칼로 찌르려 하여도 적중하지 못할까 두렵구려. 그러시오면 세용사에게 복숭아를 2개 보내시오. 누가 더 공적이 많은지를 따져본 뒤에 먹으라고 하시옵소서. 이윽고 복숭아 2개를 받은 세용사 중 공손잡이 자기는 호랑이와 멧돼지를 잡았으니 그 자격이 있다면서 복숭아를 먼저 취했다. 다음으로 전계강은 자기는 병사를 이끌고 전군, 중군, 후군의 3군을 물리친 적이 2번이나 있으니 자격이 있다면서 복숭아를 취했다. 그러자 고야자가 말했다. 나는 임금을 모시고 황하를 건널 때 헤엄칠 줄 모르는데도 강물에 뛰어들어 사람들이 하백이라 부르며 무서워하던 엄청나게 큰 자라를 굴이나 따라가서 죽였다. 이만하면 그대들에게 뒤지지 않는데 어찌 복숭아를 내놓지 않는가. 그러자 공손접과 전계강은 우리의 용기는 그대만 못하다. 공 또한 그대에 미치지 못한다. 복숭아를 취해 양보하지 않는 것은 탐욕이다. 그러면서도 죽지 않는다면 용기가 없는 것이다라고 말한 뒤 복숭아를 내놓고 둘 다 목을 베어 자살하였다. 그러자 고야자는 2사람이 죽었는데 나 혼자 사는 것은 어질지 못하다. 남에게 말로 부끄러움을 주고 소리로 자랑하였으니 이는 의가 아니다. 소행을 후회하면서 죽지 않는다면 용기가 없는 것이다 라고 말한 뒤에 역시 복숭아를 내놓고 스스로 목을 베어 자살하였다. 이를 본 사자가 이미 다 죽었습니다라고 보고하자 임금은 상복을 갖추어 그들을 염하고 선비의 예로 장사 지냈다. 복숭아 2개로 3명의 장수를 죽인 일화에 제갈량은 왜 그처럼 매료되었던 것일까? 이 고사를 통해 권력의 무서움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멧돼지나 호랑이를 잡고 3군을 물리치며 큰 자라를 잡은 장수들의 완력이나 무력보다 더 큰 힘은 겨우 복숭아 2개로 그들을 간단히 제거한 안자의 지혜였다는 점에 주목했다. 그 연장선상에 난세를 치세로 바꿀 수 있는 경국제세의 학문이 있는 것이었다. 그래서 그는 마음을 다잡을 때마다 양보음을 읊었다. 그와 동시에 지혜를 힘으로 바꿀 수 있는 안자의 지위에 주목했다. 만일 안자가 재상의 지위에 있지 않았다면 자신의 계책을 손쉽게 실현할 수 있었을까? 이 점에서 제갈량은 원작이 묘사하는 신선의 모습이었다기보다는 냉철한 현실 정치가였다고 볼 수 있다. 이 같은 시각을 보강해주는 일화로는 제갈량과 아승 황승헌 사이의 오간, 다음의 혼담 이야기를 들 수 있다. 황승헌이라는 자는 시원시원하고 화통한 성격으로 면남에 이름난 선비였는데 제갈 공명에게 이렇게 말했다. 자네가 신부감을 구한다는 소문을 들었네. 내게 못생긴 딸이 하나 있는데 머리에 윤기가 없고 살결은 검지만 재주가 자네와 짝할 만하네. 제갈 공명은 승낙했다. 이에 황승헌은 즉시 딸을 가마에 태워보냈다. 그러자 당시 사람들은 이를 우스갯소리로 삼았고 그래서 향리에는 이런 속담까지 생겨났다. 공명의 신부감 고르기는 닮지 마라.
곧바로 아승의 호박녀를 얻게 될 터이니 산동 키다리라는 말에 어울릴 만큼 큰 키에 용모가 출중했던 제갈량이 왜 황승원의 못생긴 딸을 아내로 맞이했을까? 바로 이 점에 그의 냉철한 현실인식이 엿보이는 것이다. 즉 부모 없이 삼촌 집에 얹혀 거기다 타향살이까지 하던 제갈량의 입장에서는 너무도 뒷배경이 없는 자신의 발돋움을 형주 일대의 명사인 황승원의 가문과 재력과 인맥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이처럼 제갈량은 현실을 직시하고 삶을 계산하는 사람이었다. 따라서 그가 동자나 친구나 아우를 통해 유비의 방문을 알고 있으면서도 만나지 않은 것은 유비의 마음을 초조하게 만들어 자신의 가치를 최대로 높이려는 계산 때문이었다. 이를 알 리 없는 유비는 말을 타고 세 번째로 제갈량의 집을 찾아오고 있었다. 멀리 유비 일행이 오는 모습을 내려다본 제갈량은 얼른 검은 고를 싸들고 집으로 돌아갔다. 제2장. 유비는 중도에 이쪽으로 걸어오던 제갈균을 만나자 황망히 예를 베풀며 물었다. 오늘은 형님이 댁에 계시오? 예, 어제 저녁 돌아왔으니 오늘은 만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말을 마치자 제갈균은 제 갈 길로 갔다. 잘 되었다. 이번에는 묘행이 선생을 만날 수 있겠구나. 유비는 기뻐했으나 장비는 버럭 화를 냈다. 저런 무례한 놈을 보았나. 우리를 집까지 발에다 주고 가도 될 터인데 어찌 그냥 간단 말이오. 유비가 말했다. 무슨 사정이 있을 수도 있지 않느냐. 억지 쓸 일이 아니다. 마침내 세 사람은 초가집에 도착하여 살인문을 두드렸다. 그러자 예의 동자가 문을 열고 나와 맞았다. 수고스럽더라도 내가 좀 여쭈어 주겠느냐. 유비가 뵈러 왔다고. 그러자 동자는 유비를 빤히 쳐다보며 말했다. 선생님은 지금 사랑채에서 낮잠을 주무시고 계신데요. 그래, 그럼 그만두거라. 유비는 관우와 장비에게 살인문 앞에서 기다리라 이르고 혼자 천천히 들어가서 안을 살펴보았다. 제갈량은 사랑채에 돗자리를 깔고 반드시 누워 자고 있었다. 유비는 섬돌 밑에 서더니 두 손을 맞잡고 공손한 태도로 시립했다. 이때 유비의 심정은 미인을 얻기 위해 애쓰는 구애자의 그것이었다. 수경선생 사마휘로부터 강태공이나 장자방보다 더 낫다는 평을 들은 제갈량. 그런 미인을 얻을 수 있는 길은 정성뿐이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제갈량은 반나절 동안이나 잠을 깨지 않았다. 지친 것은 관우와 장비였다. 밖에서 아무리 기다려도 동정이 없자 안에 들어와서 살펴보았다. 그랬더니 유비가 섬돌 밑에 시립하여 두 손을 포갠 채 공손히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에 울컥 화가 치민 장비가 관우에게 말했다. 선생이란 작자가 어찌 저리 오만하단 말이오. 우리 형님이 시립한 것을 보고도 저자는 베개를 높이 베고 자는 체하며 일어날 생각을 하지 않는구려. 내가 집뒤로 가서 불을 싸지를 테니 제놈이 일어나나 안 일어나나 두고 보시오. 이똑 그만두게. 관우가 말리자 유비는 두 사람에게 도로 살인문 밖에 나가 있으라고 명했다. 그리고 사랑채로 눈을 돌리니 제갈량이 몸을 뒤척이며 일어날 듯 하다가 다시 벽 쪽으로 돌아 누워 잠이 들어버렸다. 동자가 엿주려 하자 유비가 말렸다. 놀라시게 하지 말거라. 그리고 다시 한 시즌이 지났다. 그제서야 잠이 깬 제갈량은 그냥 돗자리에 누운 채로 시한수를 읊었다. 큰 꿈을 누가 먼저 깨달았는고. 스스로 한평생을 알게 되었지. 사랑채서 봄잠을 실컷 잤는데 창밖에는 어이해 일이 더딘고. 그러더니 몸을 돌려 동자에게 물었다. 속세 손님은 오시지 않았느냐? 유황수께서 오셨습니다. 서서 기다리신 지 벌써 오래되었지요. 그러자 제갈량이 몸을 일으키며 말했다. 어찌 일찍 알리지 않았느냐? 우선 옷부터 갈아입어야겠다. 그는 휙하고 안채로 들어갔다. 그러나 의관을 차려입고 나온 것은 밖에서 기다린 지 반나절이 지난 뒤였다. 유비가 옷을 입고 나온 제갈량을 보니 키는 팔척이요 얼굴은 관옥처럼 깨끗한데 머리에는 비단실로 짠 윤건을 쓰고 몸에는 흰옷의 가장자리에 검은 천을 댄 학창이를 입은 모습이 마치 그곳에 훌쩍 나타난 신선처럼 보였다. 유비가 먼저 허리를 굽혀 인사했다. 한나라 황실의 말손이여. 탁군의 어리석은 사내인 이 비가 선생의 큰 이름을 올해처럼 들어온 지는 오래됩니다. 지난번 2번이나 찾아왔으나 뵙지 못하고 천한 이름을 탁자 위에 남겨놓고 갔는데 보지 못하셨는지요? 그러자 제갈량이 말했다. 저는 남양의 야인으로 천성이 게으르고 제멋대로 인자입니다. 장군께서 여러 번 왕림하시도록 폐를 끼친 데 대해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사람은 각기 예를 마친 후 손님과 주인 자리에 마주 앉았다. 동자가 차를 올렸다. 말없이 차를 마시던 제갈량이 입을 열었다. 지난번 남겨놓으신 글을 보고 백성을 염려하시고 나라를 걱정하시는 장군의 마음을 충분히 알 수 있었습니다. 다만 저는 나이도 어리고 재주도 모자라 묻는 말에 제대로 답변이나 할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천만에 사마덕조나 서원직이 어찌 빈말을 하셨겠소이까? 선생은 이 몸을 천하다 버리지 마시고 가르침을 주시기 바라오. 사마덕조나 서원직은 이 시대에 뛰어난 선비이지만 저는 밭이나 가는 한낱 농부인데 어찌 더불어 천하대사를 논할 수 있겠습니까? 두 분이 잘못 추천하신 거지요. 장군께선 어찌 아름다운 구슬을 버리고 쓸모없는 돌을 구하려 하십니까? 나도 묻고 싶소이다. 천하경륜의 재능을 지닌 분이 어찌 살림에서 덧없이 늙으려 하시는 건지 부디 천하 창생을 생각하시어 내 우둔함을 깨우치고 가르침을 주시기 바라오. 거듭되는 유비의 요청에 제갈량은 쓴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그럼 먼저 장군의 뜻을 듣고 싶습니다. 이해되었다 싶었던지 유비는 주변 사람을 물리치고 앞으로 다가앉으며 말했다. 한나라 황실은 이미 기울었고 간신은 임금의 권력을 훔쳤소이다. 이 유비는 주제 넘은 줄 모르고 천하의 대의를 펴고자 꾀하였으나 지모가 얕고 짧아 이제까지 이룬 것은 아무것도 없었소. 그러니 선생께서 내 어리석음을 깨우쳐 재앙에서 건져주신다면 실로 천만다행이겠소이다. 그러자 제갈량은 조용히 말하기 시작했다. 동탁이 반역한 이래 천하의 호걸들이 여기저기서 일어났습니다. 그 뒤에 천하 판도를 한번 살펴보시지요. 우선 하북입니다. 조조는 새가 원소에 미치지 못하였지만 하북을 둘러싼 패권 싸움에서 원소를 끝내 이길 수 있었던 것은 하늘의 때도 들어맞았지만 사람의 계책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조조는 100만의 무리를 끌어안고 임금을 앞세워 제후들을 호령하니 실로 그와 창칼로 다투기는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남쪽을 보십시오. 이미 강동을 3대째 차지하고 있는 손권은 장강이 가로막고 있는 등 나라의 지형이 험하고 백성들도 따르니 그를 원군으로 삼을 수는 있어도 도모할 수는 없습니다. 허허. 그러나 형주는 다릅니다. 그곳은 위로는 한수 면수를 기고 있어 남해까지 이어지는 교역의 이익을 모두 거둬들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동쪽으로는 오군, 회계군에 있다 있고 서쪽으로는 파군, 촉군으로 통하니 군사를 써볼 만한 땅인데 참주인이 아니면 지킬 수 없는 지역입니다. 이 형주야말로 하늘이 장군께 주신 땅으로 보이니 그곳을 어찌 버릴 수 있겠습니까? 다음은 형주 서쪽의 입주입니다. 그곳은 험한 요새로 둘러싸여 있고 기름진 들판이 천리나 널브러져 산물이 많은 땅입니다. 그래서 한고조께서도 이곳을 발판으로 제업을 이루셨지요. 지금 익주목 유장은 아둔하고 줏대가 없어 백성은 윤택하고 나라가 부유한데도 어려운 백성을 구제할 줄 몰라 머리가 있는 선비들은 명군을 바라고 있습니다. 장군께선 한나라 황실의 후손으로서 사해의 신의를 떨치시고 많은 영웅을 거느리고 있으시면서도 여전히 어진이를 목마르게 구하고 계십니다. 만일 장군께서 형주와 익주를 취하시게 되면 그 요새를 지키면서 서쪽의 여러 융족들과 화친하고 남쪽의 이족과 월족들을 다독이며 밖으로는 송견과 손잡고 안으로는 좋은 정사를 베푸셔야 합니다. 그러면서 천하의 변고가 생길 때를 기다렸다가 상장에게 명하여 형주의 군사를 이끌고 완성과 낙양으로 진군케 하시고 장군께선 몸소 익주의 무리를 이끄시고 진천으로 나가신다면 음식을 사들고 나와 장군을 맞지 않는 백성이 어디 있겠습니까? 실로 이렇게만 하신다면 대업을 이루실 수 있고 한나라를 일으켜 세울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장군을 위하여 드리는 계책이오니 꾀하시기 바랍니다. 말을 마치자 제갈량은 동자에게 명했다. 너는 안에 들어가서 전에 내가 그린 그림 족자를 가지고 나오너라. 제3장. 이윽고 동자가 족자를 가져오자 그것을 벽에 걸게 한 뒤 유비에게 말했다. 이것은 서천 54주의 지도입니다. 장군께서 폐업을 이루고자 하신다면 북쪽은 하늘의 때를 얻은 조조가 차지하였으니 양보하시고
남쪽은 땅의 이점을 취한 손권이 차지하였으니 양보하십시오. 장군에게는 사람의 화합으로 차지하실 수 있는 땅이 따로 있습니다. 따로 있다. 예, 형주와 서천입니다. 먼저 형주를 취해 내 집으로 삼고 그 다음 서천을 취해 대업의 기반을 세움으로써 조조, 손권과 더불어 소태 세발처럼 정족지세를 이루십시오. 그런 연후에 중원을 도모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른바 천하삼분의 계책이었다. 이 대담한 계책을 처음 생각해낸 사람은 본래 제갈량이 아니었다. 사실은 그보다 400년 전에 살았던 한신의 책사 괴통이었는데 그는 당시 천하삼분의 계책을 한신에게 이렇게 진언했다. 신이 마음문을 열고 어리석은 계책을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주공께서 쓰지 아니하실까 두렵습니다. 신의 계책을 들으신다면 두 나라를 이롭게 하여 함께 보존하느니만 못하니 천하를 셋으로 나누어서 소태 세발처럼 자리 잡게 한다면 어느 세력도 감히 먼저 움직이지 못할 것입니다. 사기에 실린 바로 이 대목을 읽어보고 제갈량은 천하삼분의 계책을 강구하게 되었던 것이다. 괴통의 계책을 따르지 않아 토사구 팽당한 한신과 달리 유비는 제갈량의 계책을 듣자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공수의 예로 감사의 뜻을 표하면서 큰 소리로 말했다. 선생의 말씀을 들으니 막힌 가슴이 확 뚫리는구려. 마치 구름과 안개를 걷어내고 푸른 하늘을 보는 것 같소이다. 그러나 형주의 유표나 익주의 유장은 모두 같은 한나라 황실의 종친들인데 내 어찌 그들의 땅을 빼앗을 수 있겠소? 그러자 제갈량이 말했다. 빼앗는다기보다는 하늘의 뜻이 그러하다는 것이지요. 제가 밤에 천문을 살펴보았더니 유표는 그리 오래 살지 못할 것 같습니다. 유표가요. 예, 또 유장은 큰일 할 만한 인물은 되지 못하니 얼마 후 형주와 익주는 반드시 장군 손에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유비는 머리를 조아려 제갈량에게 다시 살해했다. 이 천하삼분의 대담을 두고 뒷사람은 다음과 같이 읊었다. 당시 유비 곤궁에 신세한탄했건만 다행히 남양 땅에 와룡이 있었기에 천하삼분 때와 곧 알고 싶다 물으니 선생이 웃으면서 지도석을 가리켰지. 제4장. 이쯤에서 유비는 제갈량에게 정식으로 손을 내밀었다. 내 비록 이름도 미미하고 덕도 없지만 천하다 버리지 말고 하산하여 천하삼분의 대업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오. 내 무슨 가르침이든 다 들으리다. 그러나 제갈량은 거절했다. 아닙니다. 저는 오랫동안 닦아는데 재미를 붙이다 보니 시세에 적응하기가 어려워 명을 받들지 못하겠습니다. 자신을 관중, 아기에 견줌으로써 언젠가 출사할 뜻을 내비쳤던 제갈량이 유비의 청을 거절한 것은 무슨 까닭이었을까? 사실은 저울질하고 있었던 것이다. 지금 북쪽엔 화북 지역을 평정한 조조가 있고 남쪽엔 당동 지역을 차지한 손권이 있었다. 객관적으로 볼 때는 조조의 가능성이 높았다. 그러나 그에게는 이미 수많은 인재들이 붙어 있어 제갈량이 들어가도 고작 그들 중에 한 사람이 될 확률이 높았다. 이는 그가 꺼리는 바였다. 그렇다고 손권에게 갈 수도 없었다. 그곳엔 이미 친형 제갈근이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이다. 제갈량으로선 형제간의 자리 다툼을 벌이는 꼴 사나운 장면은 피하고 싶었을 것이다. 나머지는 당대의 영웅이라는 세평을 얻고 있던 유비였다. 제갈량은 유비의 관상을 보고 그가 지도자라는 것을 알았다. 지도자의 관상은 세 가지 점을 중점적으로 본다. 첫째는 위이다. 전체적으로 풍기는 인상에 위엄과 품위가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둘째는 돈중이다. 지도자의 풍모는 도탑고 묵직해야 한다. 셋째는 청탁이다. 얼굴에 맑은 느낌이 있어야 한다. 유비의 관상은 이 세 가지 점을 모두 충족시키고 있었다. 거기다 제갈량이 보니 유비에게는 영웅의 뜻과 기계와 혼을 함께 지니고 있었다. 하지만 그에겐 아직 조조나 손권처럼 천하를 도모할 기반이 되는 땅이 없었다. 새도 없었다. 이렇다 할 만한 책사가 없다는 점은 역으로 자신이 모든 것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장점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으나 그가 실제 어떤 인물인지는 가늠해 볼 기회가 없었다. 그래서 일단 거절했던 것이다. 반대로 유비 쪽에서도 제갈량의 마음을 잊고 있었다. 이미 천하삼분의 계책까지 내놓은 것을 보면 자신의 청에 응할 뜻이 없는 것은 아니었다. 그럼에도 청을 일단 거절한 것은 유비가 좀 더 강하게 잡아당겨주길 원하고 있다는 뜻이었다. 여기서 유비는 특유의 재능을 발휘하게 되는데 그 재능이란 다름 아닌 오는 일이었다.
선생이 나가지 않으시면 저 장생은 어찌한단 말이오. 정말 희한한 재능이었다. 한 번 울기 시작하니 금세 구슬 같은 눈물이 옥기슬쩍 쉬는 것이었다. 제갈량 쪽에서도 이것이 일종의 연기란 것은 알았지만 그래도 자기와 같은 시골 선비를 모셔가기 위해 눈물을 펑펑 흘리는 유비의 절박한 마음과 정성에 가슴 한구석이 뭉클해졌다. 이에 마음이 움직인 제갈량이 말했다. 장군께서 저를 버리지 않으신다면 저도 견마지로를 아끼지 않겠습니다. 유비는 크게 기뻐했다. 이때 유비의 나이는 47세, 제갈량의 나이는 겨우 27세였다. 20년이나 차이나는 제갈량을 선생으로 모신 유비는 나이의 숫자에 얽매이지 않았다. 곧 관우와 장비에게 들어와 절을 올리라 명하고 시종에게 가지고 온 황금과 비단 등의 예물을 바치게 했다. 제갈량이 사양하며 받지 않자 유비가 말했다. 이는 대현을 초빙하는 예물이 아니고 다만 이 유비의 작은 성의를 표하는 선물일 뿐이오. 그제서야 제갈량은 예물을 받았다. 그날 밤 유비 일행은 제갈량의 초가집에서 하룻밤을 묵게 되었다. 이튿날 제갈균이 돌아오자 제갈량이 당부했다. 유황숙께서 3번씩이나 초려를 찾아주신 삼고초려의 은혜를 저버릴 수 없어 나는 세상에 나가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그러나 너는 이곳에 남아 농사를 지으며 논밭을 황폐하게 하지 말고 나를 기다려라. 공을 이루는 날에는 즉시 돌아와 은거할 터이니. 동생과의 약속에 대해 뒷사람은 이렇게 시로 읊었다. 오르기 전부터도 물러남 생각하니 공 이루면 그 약속 기억이 났을 텐데 선주께서 간절히 당부한 일 때문에 칼바람 오장원에 큰 별 떨어졌구나. 제갈량은 동생과의 이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가을바람 부는 오장원에서 삶을 마감하게 되지만 이는 아직 훗날의 일이다. 그가 유비와 손잡고 펼쳐나갈 벅찬 희망에 대해 읊은 또 한편의 고풍시가 있기에 이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유방의 손에 들린 세자길이 칼날에 망탕산의 백사는 밤에 피를 흘렸지. 진과 초를 멸하고 함양에 들었으나 200년 전에는 대가 끊길 뻔했고 그도다 광무제가 낙양 중흥했건만 환영제 때 다시금 무너지고 갈라져 헌제가 허창으로 도읍을 옮겨가니 각처의 호걸들이 줄줄이 일어났네. 조조는 천시 얻어 대권을 차지하고 강동 땅의 손씨도 대업을 열었으나 곤궁한 유비만은 천하를 떠돌다가 신야성 기거하며 백성 걱정하는데 남양의 와룡선생 큰 뜻을 품고 있고 뱃속에 천하병법 다 들어있다고 서서가 떠나기 전 들려준 말 때문에 초려를 3번 찾은 그 마음 통하였네. 선생의 이때 나이 39살인데 검은고와 책을 챙겨 밭이랑 떠나면서 형주를 취한 다음 서천을 취하라고 세상을 바꿔놓을 큰 경륜 펼쳤으니 거침없는 혀에선 폭풍우가 일었고 담수하는 가슴 속에 별자리 바꾸면서 기계와 위엄 있게 천지안정시키니 그 이름 천년만년 영원히 빛나리라. 제갈량을 원숙한 모습으로 그리기 위해 시에서는 나이를 39이라 했으나 실제는 27이었다. 47인 유비와는 꼭 20살 차이가 났다. 그런데도 신야성으로 함께 돌아온 유비는 제갈량을 스승처럼 대하며 한 식탁에서 밥을 먹고 한 침상에서 잠을 자며 하루 종일 천하의 일을 함께 의논했다. 제갈량이 말했다. 조조가 기주에 현무지를 만들어 수군을 훈련시키고 있으니 강남을 침략할 뜻이 있음이 분명합니다. 은밀히 사람을 보내 허실을 정탐하여야겠습니다. 좋소. 그리합시다. 유비는 곧 강동으로 사람을 보냈다. 읽어주는 고품격 삼국지는 다음 화도 계속됩니다. 이번 이야기를 재미있게 읽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작품을 해설하는 프롤로그도 꼭 읽어주세요.